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잠실대교 남단에서 잠실 수중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 수중보의 물소리가 폭포수 쏟아지듯이 굉장히 요란하게 물이 낙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입니다.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2도 정도 되는데요. 안개와 미세먼지가 있어서 서울 남산 쪽이 좀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서울 남산 방향, 북서쪽 방향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실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을 촬영하고 있고요. 수중보입니다. 이 잠실 수중보의 동쪽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자, 북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남산 방향입니다. 전방 한 10km 정도 지점에 서울 남산 262m 서울 남산이 해발 262m 남산 방향인데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게 잘 안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서쪽 방향입니다. 서울 잠실벌에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요. 이번에는 정서쪽 방향 전방 2.5km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단 쪽에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있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데크 계단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 다리 밑에 돗자리를 깔고 피서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잠실대교 남단 바로 밑에입니다. 그리고 제 자전거입니다. 제 자전거고요. 여기가 자전거 도로고 여기는 이제 보행로, 산책로입니다. 다시 한번 잠실 수중보 쪽을 촬영하고 있고요. 북서쪽 방향 서울 남산 방향입니다. 자, 제 자전거로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소련 간의 전쟁의 하이라이트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속 요즘 인류 최대 규모의 재앙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을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제는 태평양 전선에서 이오지마 전투에 관하여 말씀드렸고, 어제는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의 동부전선, 즉 독일과 소련 간의 전투, 독소전쟁이죠. 독소전쟁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좀 불분명하니까 마스크를 좀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강 자전거길 오르막길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42년 7월 17일부터 이듬해인 1943년
2월 2일까지 약 6개월 반 정도 진행이 됐던 전투인데요. 단일 전투 사상 최대 규모의 인명 손실이 초래됐던 전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인력 손실이 초래됐던 전투가 바로 독소 전쟁의 일부였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원래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정확하게 9일 전인 1939년 8월 23일에 독일은 소련과 모스크바에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고 2년 가까이 된 시점인 1941년 6월 22일에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바로바로사 작전이라는 작전명을 통해서 소련을 침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독소 전쟁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인데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처음에는 소련군이 엄청난 고전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천왕성 작전을 통해서 반전을 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는 소련이 독일을 역전승하게 됩니다. 역전승. 그래서 그 시점 전쟁이 종료됐던, 즉 독일이 소련에 항복을 했던 1943년 2월 2일을 기해서 연합군은 그동안의 수세에서 이제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그 전까지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유럽 대륙을 평정하고 했는데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소련한테 패배함으로써 이제는 연합군이 반전을 기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소련한테 패배함으로써 독일의 패망의 시발점이 되었던 전투가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명 손실은 독일군은 22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독일군은 원래 총 33만 명이 투입이 됐는데요. 22만 명이 전사하게 되고 마지막에 9만 명이 포로가 됩니다. 항복할 때 포로가 된 독일군이 한 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련군은 인명피해가 더 컸습니다. 소련군은 사망자가 48만 명, 그리고 부상자가 65만 명이니까 사상자를 다 합하면 소련군은 한 113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독일군을 지원했던 추축국이죠. 연합국의 반대편에 섰던 추축국, 독일군을 지원했던 추축국은 이탈리아군과 루마니아군, 헝가리군이 있었는데요. 이 세 개군, 추축국의 동맹군인 이탈리아군, 루마니아군, 헝가리군은 약 한 30만 명 이상이 또 사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사상자가 2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러한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단일 전투 규모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 손실이 초래됐던 전투로 세계 전쟁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이제 처음에는 거기에 이제 투입된 전쟁이 개전이 될 때 거기에 투입된 독일군의 이제 규모는 남부 집단군 소속의 제6 야전군 사령부가 투입이 됐습니다.
남부 집단군의 독일 국방군 중에서도 남부 집단군 소속의 제6야전군 사령부가 투입이 됐는데요. 그 제6야전군 사령관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입니다.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육군 대장이죠. 집단군은 보통 규모가 40만에서 150만 명 단위입니다. 부대 조직 단위가. 집단군은 40만 명에서 150만 명 사이의 규모고요. 그 밑에 단위가 이제 야전군인데, 야전군은 보통 8만에서 20만 정도로 구성이 되는 부대 조직 단위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남부 집단군 소속의 제6야전군이 투입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33만 명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단군보다는 규모가 약간 작고 야전군보다는 규모가 약간 큰 인력이, 군대가 동원이 됐는데요. 한 33만 명 정도가 투입이 됐고, 개전 첫날 한 600대의 폭격기가 스탈린그라드를 이제 폭격을 하게 되고 33만 명이 침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벌이게 된 이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독일의 히틀러는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모스크바와 스탈린그라드의 이제 그 지리적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저하기 제일 북구 3국에 해당이 되는 노스웨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쪽 북구 3국에 해당되는 그 위치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샹트페테르부르크, 그 옛날 지명은 레닌그라드지 않습니까? 샹트페테르부르크 바로 밑에가 이제 바로 밑이라기보다는 아래쪽이 이제 모스크바고, 또 그 아래쪽이 스탈린그라드입니다. 독일은 처음에 모스크바를 점령을 하려고 했었는데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자고 했던 이유가 바로 스탈린그라드가 볼가강 하류에 있는 그 위치고, 그 다음에 카프카스, 카스피해죠. 카프카스 유전지대를 연결하는 석유 공급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그라드가. 그래서 거기를 장악해 가지고 원유 공급로를 확보하자, 이런 의미도 있었고, 또 이오시프 스탈린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보니까 거기를 점령하면은 이제 상징성이 크다, 뭐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원래 스탈린그라드는 이제 지명이 차리친이었습니다. 차리친이었는데 1924년에 레닌이 사망하고 공산당 서기장이 된 스탈린이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1953년에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서 1961년에는 이제 지명이 이제 스탈린그라드에서 볼고그라드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명칭이 볼고그라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 원유 공급로 역할을 하는 스탈린그라드의 그런 위치, 그 다음에 스탈린의 명칭을 사용하는 그 지명을 지역을 점령한다라는 상징성,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노리고 독일은 스탈린그라드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한강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강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대교를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자전거를 힘차게 질주하는 라이더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이제 개요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소련군이 엄청나게 고전을 했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11월이 되니까 겨울이 된 겁니다. 겨울이 돼가지고 굉장히 날씨가 추운 거죠. 그런데 독일은 이제 스탈린그라드를 한 90% 정도를 점령을 했습니다. 100% 점령을 못하고 90% 정도 점령한 상황에서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 스탈린그라드에 대해서 엄청난 폭격을 하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 그 잔해물들이 골목 이런 도로에 다 쌓여 있다 보니까 독일군한테는 그게 굉장히 악수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이제 전차 군단이지 않습니까? 전차 부대, 탱크 이런 것들이 골목을 누비면서 소련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폭격에 의해서 그 쓰러진 건물들의 잔해가 도로를 다 이렇게 도로에 쌓여 있다 보니까 전차들이 기동성이 없게 된 겁니다. 반면에 소련은 기관총 부대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스탈린그라드를 90% 점령을 했지만은 완전 점령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스탈린그라드 안에 독일군 병력이 33만 명 정도가 그러게 사실상 갇혀 있는 상황에서 소련에서 이제 반전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왕성 작전입니다. 천왕성 작전. 소련 각지에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러한 소련군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고 있던 독일군을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전 초기에는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군이 투입이 되면 소련군의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된 병사들은 평균적으로 생존 시간이 24시간이었습니다.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투입된 소련군의 병사들의 평균 생존 기간은 24시간. 즉 거기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소련군 병사들은 24시간 후에는 사망을 하게 되는, 전사를 하게 되는 그 정도로 소련군의 피해가 컸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련군의 사상자 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자가 한 48만 명, 그리고 부상자가 65만 명 정도, 합계 총 사상자는 113만 명 정도 되는 그 최악의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인력 손실이 발생이 된 겁니다. 물론 독일군도 거기에 33만 명이 투입이 됐는데 남부 집단군의 제6야전군 사령부 병사들 한 33만 명이 투입됐는데 그 중에 22만 명은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 마지막 이제 9만 명 정도가 거기에서 계속 소련군의 천왕성 작전에 의해서 포위당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제2야전군 사령관인 프리드리히 파울루스는 항복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군은 거기에 투입된 병사들의 생존 시간이 24시간밖에 안 될 정도로 최악의 치명타를 입었었는데 천왕성 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을 이제 포위를 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독일의 히틀러는 자신들의 군대 제6야전군 사령부 군대가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보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보급 물자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군량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식량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차들이 기동을 하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고 총 대포 뭐 이런 걸 사용하려면 무기, 탄약, 실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보급을 못하게 되는 거죠. 스탈린그라드를 소련군이 천왕성 작전을 통해서 한 100만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히틀러는 항공을 통해서 공중을 통해서 보급을 할 그런 계획도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갇혀 있는 독일군의 제6야전군 사령부 병력 한 33만 명은 굶어 죽는 사람도 속출하고 군마 수송을 위해서 말도 사용했는데 그걸 군마라죠. 군마를 잡아먹는 그러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고
뭐 무기가 다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독일의 총통 히틀러, 나치 총통 히틀러는 항복을 하지 말고 결사항전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히틀러는 제6군 사령관인 프리드리 파울루스를 육군 대장에서 육군 원수로 승진 진급을 시킵니다. 육군 대장, 그러니까 4스타에서 육군 원수 5스타로 진급을 시켜줍니다. 그 의미는 뭐냐? 진급시켜줬으니까 끝까지 항복하지 말고 결사항전해라. 거기서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싸워라. 뭐 이런 취지에서 원수로 진급을 시켜줬는데요. 파울루스 입장에서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다, 중과부족이다. 지금 남아있는 병력이 얼마 안 되는데 소련군의 이제 한 100만 대군이 스탈린그라드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압박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중과부족의 전투가 될 것 같아 9만 명이라도 살려야 된다라고 하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독일군의 병력이 9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22만 명은 정은사하고 9만 1000명 정도가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때 소련군은 이제 연합군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즐겨 먹게 되는 가공식품인 스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육류 가공식품 이런 것도 엄청나게 캔으로 돼가지고 가공식품 그런 걸 공급하고, 또 모토로라에서 나온 워키토키라고 하죠. 무전기도 엄청나게 보급을 하고, 그리고 군용 트럭도 많이 보급하고, 그래서 소련군의 이런 전차들의機動성이 엄청나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전차들 간의 무전기를 통해서 교신할 수 있는 그런 신세계가 펼쳐지다 보니까 전차들의 기동성이 많이 향상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라도 그쪽에 많이 보급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이제 뭐 달맛도 있고 톡 쏘는 맛도 있다 보니까 콜라가 소련군에 보급이 되면서 소련군들의 사기도 많이 진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독일군도 초창기에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는 미국에서 독일에도 이제 콜라를 많이 보급을 했었는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니까 미군이 그런 콜라 공급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독일이 차선책으로 개발한 게 환타라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 초기에는 수세적 입장에서 인명피해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된 소련군 병사들의 평균 생존 시간이 24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는 천왕성 작전을 통해서 이제 반전을 기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 상황에서는 반대로 독일군이 엄청나게 이제 사망자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 어느 정도로 독일군이 사망자가 많이 속출했냐면 7초에 한 명씩 사망을 했습니다. 7초에. 그래서 소련은 그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 체카 이래 몇 초마다, 그러면서 7초가 딱 되면 뭐 사망 뭐 이런 식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심리전을 했었습니다. 소련이 독일군을 대상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심리전을 통해서 독일군은 7초에 한 명씩 더 사망하고 있다. 너희 지금 독일 남부 집단군의 제6야전군 소속의 너희 33만 병력이 우리 스탈린그라드를 침공을 했는데, 너희는 지금 우리 소련군의 천왕성 작전을 통해서 100만 대군의 포위를 당한 상태다. 너희는 지금 독일군은 7초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 너희의 무덤이 바로 이곳 스탈린그라드다. 이런 상황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심리전을 방송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단일 규모로는 전쟁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 손실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명 가까이의 사상자가 발생이 되는
그러한 참혹한 전투가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이 이제 소련한테 항복한 게 1943년 2월 2일인데요. 그 전까지는 독일군이 연전연승을 해가지고 거의 패배한 전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이제 되게 됩니다. 즉, 그 전까지는 연합군이 수세적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43년 2월 2일부터 한 1년 4개월이 지나서 1944년 6월 6일에는 드디어 어제 설명드렸던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유럽 대륙을 히틀러의 군합발에 4년 동안 놔뒀던 것을 다시 탈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로부터 또 11개월이 지나서 1945년 4월 30일에 독일의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게 되고, 5월 8일에는 독일이 연합군을 상대로 항복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 유럽 전선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석 달 후에는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인류 최초의 핵실험인 원자폭탄 핵실험, 그게 성공한 게 1945년 7월 16일입니다.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인 원자폭탄 핵실험에서 성공을 하게 되고, 8월 6일에는 일본의 히로시마에다가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를 하게 되고, 또 그래도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다가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투하하게 되고, 그로부터 6일 후인 8월 15일에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에서 결국은 미국이 이제 승리를 해서 2차 세계대전이 사실상 다 마감이 종전이 된 그런 히스토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하튼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그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8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이 좀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는 구소련이 침공을 당한 입장이 됐는데, 지금은 80년이 지난 지금은 구소련의 후신인 러시아가 자주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가해자가 되는 그 침략자의 지위로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를 엄청나게 규탄을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의 그 지도자 푸틴이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오판.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가입하려는 시도를 보이니까 그러게 침공한 것 같은데요.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주도해서 연합에서 엄청난 제재, 국제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다 퇴출시키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도 중단을 한다고 선언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걸 요청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 중에 4번째로 규모가 크답니다. 우리 한국이 러시아에서 각 나라들이 원유를 수입을 할 텐데요. 그 중에 대한민국이 4번째로 규모가 크다고 해서 미국이 이제 정식으로 우리 대한민국한테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라고 요청해 오면 우리도 참여를 할지 말지를 검토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이 초래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러시아가 지금은 스탈린그라드 전투 그 당시 80년 전 상황과 달리 국제 전쟁 범죄를 일으키는 그러한 지위로 이제 입장이 바뀌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우크라이나를 국제사회가 다 응원을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항전해가지고 정의가 바로 섰다라는 것을 국제사회 세계 만방에 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또 뉴스에 의하면 만약에 계속 지금 뭐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 군사 지원, 병력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무기들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나토 연합국 중에 뭐 어디를 또 공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헌장 5조에 따라서 동맹국이 침범당했을 경우에는 다른 동맹국이 지원한다라는, 그 군사 지원한다라는 나토 헌장 5조에 따라서 미국이 드디어 거기에 전쟁에 병력을 이제 지원하는 참전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되면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러시아가 빨리 오판을 다 바로 잡고 철군하기를 기대하고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현 시국에서 지금부터 80년 전에 일어났던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됐던 독일과 소련 간의 전투인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아침 한 7시 반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 지도자, 대한민국 5,180만 국민의 지도자를 어떤 분이 적절한 지도자일지를 잘 판단하시어서 본투표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즐거운 휴무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풍납토성 나들목 중에서 올림픽 대결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